일본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과는 다른 매우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위대를 전자전 부대로 더 확장하는데 특히 대마도에 이 부대를 대거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대마도에 일본의 최정예 첨단 부대를 배치한다는 게 상당히 도발적인데요. 현재 일본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며 이것이 한국에 끼치는 영향 또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반기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 간의 빅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일본의 전자전 부대 배치 문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트럼프 정부가 미중 무역 전쟁 가운데 국제 간의 힘겨루기를 경제를 중심으로 풀어나갔고 일본에게도 군사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한 방위비 증강을 요구하고 무역에는 관세를 얻어맞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당장 중국이 센카쿠를 위협하고 동중국해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위협이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대 규모 확장 등 국방력 증강이 절실한 상황에 트럼프와 친분이 깊은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은 지속적으로 일본이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 미국이 돈도 덜 쓰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미군 운용에 큰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까운 트럼프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흐름에 대찬성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좀 더 탄력을 받습니다. 그들은 한일 관계 회복을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연합체 쿼드를 비롯하여 한미일 간의 동맹을 중심으로 태평양 패권 싸움에 전면 등장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바이든 정부가 가장 경계하므로 일본과도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색채를 보이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일본은 다급하게 이제 자위대를 확장하는 플랜을 전격 내놓으면서 국방력을 크게 증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2023년까지 부산에서 50km가량 떨어진 쓰시마, 대마도에 전자전 부대를 배치한다고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홋카이도에서 일본 서남쪽 끝에 있는 요나구니 지마까지 10곳 이상의 전자전 부대를 배치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태세를 갖출 계획입니다. 군사활동에는 통신과 레이더, 전파, 미사일 유도, 적외선 등 다양한 전자파가 사용됩니다. 전자전 부대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전자파와 같은 주파수의 전자파를 발사해 적의 통신이나 미사일 유도, 레이더 등을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일본의 기존 전자전 부대는 냉전시대 구소련의 군사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홋카이도 히가시치토세 주둔지에 배치된 제1전자대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격 대마도를 포함한 10군데에 이러한 전자부대를 배치하여 중러를 대비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실제 규슈 구마모토현 갱군 주둔지에 최신 장비를 도입한 첫 전자전 전문 부대가 80명 규모로 창설된다고 산케이는 전합니다. 이 부대는 차량 탑재식 네트워크 전자적 시스템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말까지 오키나와 현 나하 등에 전자전 부대가 배치되며 대마도에는 2023년 말까지 신설됩니다. 대마도에서 요나구지마에 배치되는 전자전 부대는 동중국해 등에서 전개하는 중국군의 함정과 항공기에 대응한다고 산케이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한반도 코앞에 있는 대마도에 전자전 부대를 배치하는 것은 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민감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과 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대마도에 부대를 배치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말합니다. 고노다로 방위상 시절에는 집무실에는 생뚱맞게 한반도기가 걸려있는 모습도 연출해왔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침략 의지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2019년에는 유엔사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상황은 미군이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 일본군을 전력 제공국으로 포섭한다는 추측도 나오는 등 한국은 항상 일본이 한반도에 어떻게든 발을 딛겠다는 움직임에 매우 예민한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스캔하겠다는 의도도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한국의 다양한 부대들을 레이더를 근접해 배치해서 스캔하는 동시에 북한까지 계산했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한국이 일본과 군사적 충돌을 할 가능성은 양국의 미군 부대 주둔으로 인해서 제로에 가깝지만 한반도 자체를 타겟으로 놓았다는 생각은 떨칠 수 없어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무리수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북한과 중국을 북으로 서로 경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쪽이까지 일본에 거슬리는 움직임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주문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3일절에 전향적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이미 전자전 부대를 대마도 배치를 확정해버린 일본의 행동은 그야말로 도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도발이 환영할 일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시되는 이유는 앞으로 한국도 바로 근거리 지역에 부대를 배치하기에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은 제주도나 가덕도 신공항 근처에 공군부대나 해군부대를 마련하는 것을 고민 중이었습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 공군부대 등이 이전되면 좀 더 규모 있는 공군의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대대적인 군부대 확장 움직임을 보이면 오히려 일본에서 강력 반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먼저 부대를 주둔시켰으므로 한국도 동북아시아 일본처럼 경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의 공군 부대나 해군 부대를 창설하여 일본의 움직임도 면밀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F-35를 도입하며 차세대 전투기 KF-X를 운용하며 전력을 시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을 앞둔 전략 포인트에서 일본이 먼저 부대를 배치했다는 것은 나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을 코앞에 두고 부대를 주둔시키면 일본은 미국을 이용하여 무산시켰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 상황이므로 한국은 항모 전단을 꾸리며 공군 전단을 확대해 마련하는 등 전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북에 대한 경계뿐만 아니라 남방의 일본이나 기타 주변국까지 고려한 군사력 확장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1에서 25년도 국방부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약 30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전투력이 강화되는 첨단 무기 등을 대거 동원한 기술 집약적 군 구조로 나아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의 경우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항공 정찰 기능을 대폭 보강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군은 이와 같은 일본군의 움직임에도 대응하는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전략 무기를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확장 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은 800km급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7년 11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국내 독자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 현무 미사일로 일본이 한국에 가까이 다가온 만큼 한국도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국가 방어체계를 일본 근처에 충분히 배치하여 방어선을 확장해 나가는 구실도 됩니다. 대마도에 가까운 곳에 미사일이 배치되면 사실상 일본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한 억지력이 있으며 한국은 지속적 협상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전자전 부대를 적극 운영하는 것은 한국도 동일하게 중기계획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일본이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및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도입하여 미사일 탐지 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육상 전력에 대해서도 IT 네트워크를 활용해 모든 전력이 활성화될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준비하는 것은 기존 지휘 통제 체계를 대대급 이하 소부대까지 확장하고 작전사령부에서 개인 전투원까지 지휘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이러한 육상 전력은 한국이 일본을 압도한다는 의견이 다양한 전문가들에게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개의치 말고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에 힘쓰는 행보를 보입니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다소 열세로 보일 뿐 세계적으로 보면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글로벌파이어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점점 더 많은 국방 예산을 투입하고 첨단 장비와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양산해 대거 갖추면서 주변국의 사실상의 전쟁 억지력을 갖춘 상태로 이러한 일본의 도발은 충분히 응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한일 관계 악화를 전자전 부대 배치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만 한국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테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일본이 멸종 위기종의 고래를 있는 대로 다 잡아들여서 싹 다 먹어치운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상아를 채취하려고 코끼리를 있는 대로 잡아들이고 있답니다. 아, 얘네 진짜 왜 이럴까요? 국제사회에서도 다들 손가락질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네요. 그럼 상아는 가져다 뭐에 쓰려고 그러는 걸까요? 고래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아주 귀여운 동물들을 싹 다 잡아다가 파티를 하네요. 아주 그냥 난리 났어 아주 그냥. 그리고 바다의 오염수 방출이 타당하다는 일본 유신회의 발표 소식과 일본산 커피, 초콜릿에서 방사능이 나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들까지 그 모든 사실들에 대해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전세계 상하 95%를 소비하는 최악의 코끼리 학대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이 아프리카 코끼리 상하 밀수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일본이 관련 국제회의에서 고립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국제회의에서는 일본이 자국 내 상하 거래를 금지하지 않아 상하 밀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거래를 규제하는 국제조약으로 체결국은 2-3년에 한 번씩 국제회의를 열어 새로운 거래 금지 대상을 결정합니다. 상하는 1989년 국가 간 거래가 금지되었으며 직전 회의인 2016년 회의에서는 국내 시장의 유지가 코끼리 밀렵과 상하의 불법 거래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체결국들이 자국 내 시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세계 자연기금은 일본은 세계 최대 상하 시장이자 상하 가공산업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압류 상하 데이터베이스 집계에서 보면 세계 수출 상하 95%가 일본을 거쳤다고 합니다. 연구를 빌미로 한 폭염과 잔혹한 돌고래 학살로 악명 높은 일본이 이번에는 코끼리 밀렵의 결과물인 상하 거래의 중개 기지 역할로 국제 환경단체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기금 WWF는 전 세계적인 야생 동식물 거래 감시 네트워크인 트래픽이 작성한 상하의 탑들 일본의 상하 거래와 국내 시장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일본을 세계 최대의 상하 시장 가운데 하나이자 활발한 상하 가공산업의 고향이며 개인 소장 형태로 상당한 규모의 가공되지 않은 상하 비축을 조장하는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불법 거래 상하 압류 데이터베이스인 엘레펀트 트레이드 앤 인포메이션 시스템 집계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일본에서 불법 수출되다 주로 중국의 법 집행 기관에 압류된 상하나 상하 제품은 모두 2.42톤에 이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이 불법 수입으로 압류한 상하나 상하 제품은 43kg에 불과해 상하 불법 거래 적발에 소극적인 일본의 태도를 방증합니다. 자연기금은 ETIS 자료에 잡힌 불법 상하 거래 활동은 상하 제품들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일방적으로 수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그 비중이 무게 기준 전체 상하 불법 수출의 95%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일본이 동아시아 시장을 목적지로 하는 불법 상하 공급원이 됐다는 결론을 더욱 강화시켜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상하 불법 거래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것은 상하 거래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환경단체의 지적입니다. 전통적으로 상하나 상하 제품을 선호하는 중국도 지난해 이미 2018년부터 상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도 금지한 코끼리 상하 밀수를 일본만 뻔뻔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하 밀수 거래로 악명 높던 중국마저 작년부터 시장 폐쇄 조치를 선언한 마당에 여전히 제대로 된 규제조차 없는 일본의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끼리 상하 시장은 90% 이상이 일본을 중간기지로 삼아 중국 등 기타국으로 밀수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 아프리카 코끼리는 지난 30년여간 종전 숫자의 3분의 1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에 의하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회의에서 현재 세계 유일의 상하 거래 허용국인 일본이 또다시 비난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일본 정부의 시장 유지로 인해 일본 시장이 상하 밀수의 중간 기척지가 되면서 국제 상하 밀수 시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기존 최대 상하 밀수국이던 중국마저도 지난해부터 시장 폐쇄를 선언했지만 일본은 국내 거래 밀수와 관계없다며 계속 시장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기금 등의 야생 동식물 거래 감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세계 최대 상하 시장이며 상하 가공산업 중간 기착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상하 불법 수입의 95%가 일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실질적인 거래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지난해에 이르러서야 상하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업체 등록 요건을 강화했으며 시장 및 거래 규모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상하의 국제 간 거래는 1989년 이후 원천적으로 금지됐지만 일본이 중간 기착지 및 가공기지로 떠오르면서 상하 제품 수요가 많은 중국을 겨냥해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향하는 상하의 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아프리카 코끼리에 대한 밀렵은 점점 늘어나 코끼리 개체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합에 의하면 1979년 134만 마리 수준이었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2015년 41만여 마리로 지난 30년여간 기존의 3분의 1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태도는 어떨까요? 반성과 사과를 할 줄 알면 일본이 아니겠죠. 일본은 코끼리라는 코끼리는 다 잡아들이고 있음에도 국내 거래와 밀수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상하시장을 폐쇄하라는 국제환경단체의 요구를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일본은 뒤늦게 내년 6월부터 상하 제품 제조 판매 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처도 시행되기 전부터 불법 자금을 합법 자금으로 세탁하는 것처럼 불법 상하를 합법적 제품으로 세탁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기금도 이와 관련해 트래픽이 분석해본 결과 불법 활동과 맞서 싸우는 노력을 계속해 저해야 할 위험이 있는 심각한 결함들이 이미 발견됐다며 우려했습니다. 세계 자연기금은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일본 국내 상하시장은 잘 조직된 국제범죄 네트워크에 일본을 불법 수출용 상하 제품을 수익성 높게 조달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고 있다며 일본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간 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상하시장을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계 자연기금 홍콩의 보전이사인 가빈 에드워즈는 자연기금 누리집에서 게시된 발표 자료에서 중국이 올해 말 합법적 상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일본과 다른 나라들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매일 평균 55마리의 코끼리가 밀렵되는데 상하시장을 계속 열어둘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대체 무엇 때문에 귀여운 코끼리들의 상하를 뺏는 것일까요? 상하의 주된 용도는 도장입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구입한 상하를 중국으로 몰래 빼돌리는 사례가 경찰 등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세계 최대 상하 수입국이었던 일본은 워싱턴 조약을 통해 상하의 국제거래가 금지되기 이전에 수입됐던 물량에 한해 자국 내 유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89년 일본에 수입됐던 상하는 2,000톤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80년대 영물인 코끼리의 엄니로 만든 도장을 소유하면 그 기운을 받아 사업, 건강, 학업 등 운이 상승한다는 식의 상술이 퍼지면서 상하 도장이 대중화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일본에서의 인기는 시들해졌지만 중국에서는 행운의 상징